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국회 보좌관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온 정책통입니다. 대전 동구의 젊은 에너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의원님 실제로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키가 진짜 헌칠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보좌진들이 외모 칭찬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조금 뭐라고 하긴 하는데 예.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의원님 정말 의원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많더라고요. 네. 이정재 싱크로율 99%. 오. 야 사실은 뵈면은 놀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뵙고 나니까 싱크율 99% 맞는 거. 의원님은 그러면 이 수식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망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JTBC 드라마였는데 네, 보좌관 드라마 그쵸. 기억을 거의 못 하셔서 이 얘기만 있으면 도대체 이정재랑 뭐가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인가? 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하게 있는 되고. 거라서 드라마 JTBC 보좌관 드라마에서 그 이정재 맞아요. 그 배우님이 하신 게 네. 이 여당 원내대표의 특히 장보좌관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제가 이제 맞아요. 그 여당 원내대표 장철민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네. 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을 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커리어 같은 게 아. 되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게 좋게 써주신 게 지금 굉장히 민망한 수식어가 돼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괴물 신인 이라는 별명, 청년 정치인의 롤 모델. 와 이런 거 진짜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회 보좌관의 신화. 민망하다. 야. 청년 정치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런 뭐 롤모델 이런 말씀 해주시면 되게 마음이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총선 도전하고 했던 게 그래도 1년 가까이 지역에서 뛰고 경선 치르고 네. 또 뭐 본선도 좀 어려운 지역에서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이 청년 정치 이 동지들이 네. 되게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롤 모델이 정말 되신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러니까 정치를 보좌관으로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오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2012년에 네. 그 보좌진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딱 10년 전이네요. 그렇죠. 10년 전에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 그 발을 들이면서 네. 뭔가 삶으로서 정치를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예. 뭔가 제가 그전에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국회에서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는 네. 그러면은 10년 전에 누구 방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하시는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보좌진으로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보좌관도 바로 이 홍영표 원내대표 보좌관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일한 그 국회의원님은 홍표 전 원내대표 한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1년 정도 그 재선거 준비해서 총선을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셨다고 들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첫 번째로 사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특히 이 국회 보좌진이 저희가 지금 9명이거든요. 국회 보좌진이. 일단은 선배들이 다 이제 자기 갈 길을 좀 가져주셔야 예. 이게 이 자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또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홍영표 의원님께서 조금 잘 봐주신 게 뭐 저도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흔히 국회의원들이 저희끼리 표현으로
되게 4급 같은 5급을 원하고 오. 5급 같은 6급을 원하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되게 젊으면 뭐 일은 되게 잘하고 뭐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예. 바라지만 또 아유 젊으니까 뭐 급수를 그렇게 높여주진 않아도 열심히 하잖아라는 가성비 생각들을 높은.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 안 해도 열심히 또 하고 하니까 젊은 보자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은표 의원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와 그 역할을 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들을 좀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셨어서 네. 역할을 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 2년 좀 안 돼서 이제 5급 비서관이 되고 한 3년 좀 안 돼서 그 이제 보좌관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 35 정도? 그러니까 예, 국회 와서 제가 35 정도고 한 5년 차쯤이었으니까 예. 이게 중진 의원 특히나 뭐 이런 상임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좀 책임 있는 그 의원 보좌관 중에는 가장 이제 젊은 보좌진이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는 뭐 정책실장 역할도 주시고 하셔서 그때 진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뭐 경험이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의원님이 선택하신 인생책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네. 소설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 이게 남미의 작가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책이 저는 솔직히 제목이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노벨 문학상 작가의 책이더라고요. 네, 마르케스가 예. 198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네.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작품에 수여하는 게 아니라 그 작가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런데 대표작이라는 게 또 언급이 되잖아요. 마르케스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대표작이 바로 이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네. 이 작품은 1967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부엔디아 가문이라고 하는 마콘도 마을을 만들었던 이 가문의 100년 동안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가문이 어떻게 이 마을을 건설했고 또 외지인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외래 문명과 서로 섞이고 또 불화하면서 그런 흥망성쇠를 겪어나가는지 그것이 남미의 역사와 겹쳐지는 그야말로 대작인 소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소설을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딱 하셨다 그래서 문학소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읽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인생책이 됐을까도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인생책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뭔가. 예. 근데 이게 그냥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20살 정도에 사실 읽었거든요. 네. 대학교 저학년 때.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상적이지? 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약간 잊어버렸는데 예. 이번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었나 보구나 라는 걸 좀 다시 많이 좀 느끼게 다시 됐어요. 읽으셨다고요? 네, 이번에 역시 성실. 다시 좀 읽었어요. 저 어제 새벽까지 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처음에 이게 워낙 좀 길고 네. 이게 워낙 좀 이 말도 익숙하지 않고 하다 이름도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름도 네네. 헷갈리고 해서 어려워서 그렇지 네. 조금 읽다 보시면 네. 정말로 이 빠져들 수 있는 그렇구나. 그런 책입니다.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책을 한 5천만 명이 읽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고요. 20세기 중반 문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마콘도 마을을 개척해서 삶을 살아온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의 고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년 동안의 고독. 여기서 100년 동안은 아마 부엔디아 가문의 흥망성쇠 그 기간이 이제 100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콘도 마을을 개척하다. 이 소설을 뭐라고 줄거리를 말하기가 딱 좀 그런 게 줄거리로 말하면 뭐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할 수 있는데 줄거리로 들어서는 도저히 이 소설의 맛을 맞아요. 알 수가 없는 그게 바로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이 마콘도라는 마을입니다. 마콘도 마을을 개척한다. 어떤 내용이죠? 마콘도 마을을 만든 사람이 네. 부부예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네. 그러니까 부엔디아 가문을 만든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부인이 우르술라인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사촌지간입니다.
사실은 사촌지간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근친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돼지꼬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우리의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밀림에 들어가서 마을을 개척한 곳이 바로 마콘도인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건데 네. 사실 초반에 마콘도 마을은 낙원이나 다름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들이워도 네. 똑같이 그늘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모두가 질서를 지키면서 네. 평안을 유지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마을이면 햇빛의 그늘조차도 되게 공평하게 드리워지는 그런 마을일까. 정말 파라다이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런 마을에 큰 변화가 온 게 어떤 집시들이 오면서잖아요. 네. 예, 집시들이 오면서 일으켰던 변화들. 우리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게 꼭 집시들이 오면서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요? 네, 이게 마콘도 마을을 개척하는 게 이제 앞부분에 이제 시작이고, 네. 특히 이제 집시애가 등장을 하고 그 집시들을 따라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마을을 떠나죠. 그 아들이 마을을 떠나고 이 마을을 만들었던 우르슬라라는 이 여자 이분이 그 아들을 찾아 다니면서 마을을 잠깐 떠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네, 함께 네. 돌아오고 제가 보기에는 이 서사보다 더 중요한 건 굉장히 역설과 모순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 읽었을 때 이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평가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냥 환상이 등장한다고 무슨 나른 양탄자 나오고 막 사람이 승천하고 막 이런다고 그게 왜 리얼리즘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새로 읽다 보니까 그 많은 이 역설과 모순과 이런 비현실적인 환상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진짜고 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깝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이 마을을 개척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처음에 마을을 더 뭐 큰 바다로 가겠다 뭐 이런 것을 하고 가는데 굉장히 우연적으로 사실은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내용 없이 그 이런 아들이 이 떠나고 그걸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남편이 찾으려고 했던 거를 이 우르슬라가 다 찾고 와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 발전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은 하긴 그래요. 이 사실성과 예.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시작 자체도 그런 현실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논리라는 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삶이라는 건 그렇게 논리 연결 없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님 해석에 문학소년의 해석에 문학박사는 어떻게 아, 전 의원님이 마술적 리얼리즘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리얼리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똑같이 써내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도 믿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듯이 이런 마술적인 리얼리즘을 이제 함께 봐야만 실제로 진실이란 게 보인다. 이게 그 용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국회에 딱 들어오실 때, 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요런 길을 밟고 갈 거야라는 목표를 세우고 들어오셨나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지는 않았지만 근데 또 보좌진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보좌진도 어쨌든 정말 정치를 살아가는 삶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다만 보좌진 일을 해 나가면서 이게 어쨌든 선택하고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에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를 스스로 좀 알 수 있었고 뭐 구체적인 계획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는 도전을 더 빨리 했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었던 네. 것 같은데 무슨 일이든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이 일가 이룰 수 있다는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일단 보좌관 10년 해보자. 일단은 10년. 일단 10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8년 하고 제가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일찍 도전한 것 같아요. 뜻을 세우시고 오신 거긴 맞네요. 네. 의원님께서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사전 작업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무슨 사전자고? 치밀하신 분이시구나. 무슨 작업을 한 거는 아니고요. 결심을 하고 국회에 가서 부자진으로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아마 잘들 모르실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하면 부자진으로 일할 수 맞아요. 있지? 이걸 모르니까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제 채용 뭐 이런 게 뜨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저는 이제 7급으로 시작했지만 뭐 5급 비서관, 뭐 보좌관 채용합니다. 어느 의원실 무슨 자원봉사자, 뭐 국회의원 명예보좌관 뽑습니다. 뭐 이런 게 온갖 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 이제 의원실들과 그리고 뭐 전당대회 치르면 그런 캠프 뭐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 채용 공고란에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실 채용 공고가 뜨면 거의 다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넘게 정말로 모든 곳에 뭐 이력서 내고 자기소개서 내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채로 홍영표 의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보좌관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지 이제 2년 정도 네. 됐어요.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가장 큰 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보좌진은 아무리 유능해도 네. 이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다르죠. 이제 나의 책임 하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일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것 같고요. 지역적인 측면으로는 보좌관들은 사실 큰일도 큰일이지만 온갖 작은 일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게 일이 이렇게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그래서 작은 일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내 책임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작은 일들은 신경 쓰지 마라. 큰 거 정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그런 거 놓치지 않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흥망성쇠 두 번째 차트. 빠밤. 두 번째 키워드는 아우렐리아노 대령과 전쟁의 시대. 제일 앞에 위치에 보면 가계도가 네. 나와 있어서 사람 기를 죽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가계도를 한 두세 번을 봤는데 봐도 이름이 다 비슷해서 모르겠던데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두 번째 때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 대령과 전쟁의 시대는 아마 이 소설의 큰 축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원래 혼자 뭐 공예품 만들거나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네. MBTI로 따지면 I 성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콘도 마을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보수파 쪽에 부정선거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막 무기도 몰수해 가고 선거 자체를 막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거기에 격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수파가 아닌 반대파 진영, 네. 진보파의 어떤 수장으로서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정부에 이제 반하는 그런 군대를 또 조직하면서 그쪽에 또 사령관으로 엄청난 맹활약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 보수파가 나오고 자유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소설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 어떤 남미의 어떤 상황을 좀 빗대서 소설 속에 쓴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실제로 이제 마르케스가 콜롬비아 이 작가잖아요. 네. 콜롬비아에서 실제로 이제 자유파와 보수파의 천일 전쟁이라는 전쟁이 천일 있었고 전쟁. 이 작가의 할아버지인가가 그 천일 전쟁을 겪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 실제로 보수파와 자유파가 파란색, 빨간색, 네. 뭐 흰색, 뭐 이런 어떤 색깔로도 이렇게 계속 상징이 등장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파란색 표와 빨간색 표 중에 뭐 빨간색 표를 몇 개 안 남기고 투표하면서 뺏어 버리고 뭐 이런 어떤 부정선거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갈등과 색깔과 이런 상징들이 이제 계속 이 배경이 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파의 부정선거 문제 예. 때문에 이제 예. 자유파가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 파나마가 원래는 이제 콜롬비아 네. 땅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미국이
거기에 또 이 보스파가 미국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파나마가 독립하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이제 반란군으로 네. 활동을 하다가 꿈을 접고, 그렇죠? 혁명의 꿈을 접게 되는데 결국 그 마음을 바꾼 계기가 되는 건 뭔가요?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이 내전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친구인 몽카타 장군, 이 사람은 이제 보수파 쪽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너 친구니까 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처형을 결심합니다. 그때 몽카타 장군이 했던 말이 네가 지금 너무 적을 깊이 미워한 나머지 너도 사실은 네가 미워한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인상은 주지 못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편이라고 해서 꼭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상대편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네. 모든 것에 환멸을 느낀 이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는 황금 물고기를 제작하면서 네.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대령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은 그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어떤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혹시 본인과의 공통점도 조금 뭐 찾으셨나요? 아니면 공통적이라고 하면 아까 MBTI I 말씀하셨지만 저도 약간 I 기질이 더 강해서 실제로 이게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을 딴 주인공들은 다 약간 I고 이 아르카디오가 거의 이 성향의 이 사람들이거든요. 아우렐리아노가 전쟁 영웅이고 막 역사적인 영웅처럼 나중에 또 기억됐다가 금방 또 잊혀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또 이 소설 속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독의 상징으로 이 뭔가 이 본인 스스로도 그 고독을 알고 있고 이 주변에서도 이 사람 계속 고독하다는 표현 자체도 제일 많이 이 사람한테 나오거든요. 이 철저하게 고독한 건 솔직히 별로 안 나는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이제 혼자 고뇌하고 뭔가 막 평소에는 사실 그렇게 막 말수가 이 많은 거는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주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한테 출사표가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하는 게 출사표일 텐데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고는 옛날부터 생각했다고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때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일찍 도전을 했던 계기는 이제 제가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다가 청년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청년 정치인들 많이 도전해야 된다. 그렇게 정치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저같이 운도 좋아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이제 당이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이런 종류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서 나 같은 애들도 도전을 못하는 환경이나 오히려 나 같은 애들도 나가서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 청년 정치나 정치 변화의 그런 어떤 뭔가 하나의 그 기준점은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공이든 실패이든 제가 뭔가 하나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인수인계하고 이제 바로 지역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우리 이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된다는 이 열망에 한 명 부응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들었던 거죠. 꼭 뭐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좀 국회 안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금 되면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보좌진도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좀 전형적인 뭔가 커리어 패스도 있고 뭔가 들어올 수 있는 뭐 풀도 있고 교육 과정도 있고 당에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아마도
정말 이제 정치를 꿈꾸거나 아니면 정책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도 네. 내가 이런 경로로 가면 뭔가 기여할 수 있겠구나.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생길 네, 거고. 네, 네. 뭐 광역 기초 같이 이런 어떤 지역 정치에서 선출직으로 도전하는 분들도 당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네.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런 경로로 가서 내가 교육도 받고 같이 어떤 활동도 맞아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인정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 경로에서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경로가 아예 없죠. 네. 그래서 그 정당 자체의 제도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 전체,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했죠. 뭐랄까 좀 신선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장철민 의원이 그 이미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예, 잘 좀 만들어 가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청년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생물학적으로 젊은 게 중요한 건 그쵸, 아닌 것 그쵸. 같고 예. 어쨌든 우리 정치가 기존에 보여줬던 정치하는 태도 네. 아니면 정치의 내용 뭐 이번에 대선 과정 거치면서도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양당 이 공약 뽑아서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하면 어느 당건지 모른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 당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결과물들도 사실 발전이 굉장히 더디고,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새로운 진보,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역할, 네. 태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새로운 세대의 정치의 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어떤 정말 생물학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의 등장과 함께 그런 어떤 새로운 세대의 일종의 이제 철학과 태도와 가치를 함께 새롭게 만드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 그럼 감각적으로는 얼마나 젊으신지 그거를 또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제가 되게 조로한데. 새로운 거 그리고 네. 변화에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요즘 신조어 테스트를 좀 준비해봤어요. 이거 너무 약한 건데요. 신조어 힘드실 거예요. 정말 약합니다.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질문 드릴게요. 일치월장 어떤 뜻일까요? 신조어로. 신조어로요? 네, 일치월장. 전혀 모르시겠어요? 읽혀지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취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다. 요즘 신조어. 그렇구나. 네. 일취월장. 꼭 기억해 두세요, 의원님.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망관부는 무슨 뜻일까요? 망관부. 망관부요? 네. 만관부. 그냥 유권자 여러분 망관부 네, 이렇게 망관부 하면은 만자에 가로 열고 뭐가 있고 부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관부. 줄임말이니까. 네. 줄임말입니다. 바로바로 모르겠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구나. 이제 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망관부. 여러분 망관부 이렇게 일치월장 망관부 신기하다 진짜. 네. 두 개나 모르셨어요. 너무 어렵다. 어려우세요? 자, 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는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제3과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요. 복세편살 무슨 뜻일까요? 복세. 이건 들어봤는데? 예. 복세편살 이건 줄임말. CF에도 나왔어요. 줄임말이니까 좀 풀어보세요, 의원님. 복세 편살. 자판. 복잡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맞춰주셨어요. 하나는 맞추셨습니다. 절반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복세편살 맞춰주셨어요. 의원님 정답률이 좀 너무 많이 너무 어렵다. 떨어지긴 했지만 의원님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복세편살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그러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네. 진짜 나도 확 더워졌어.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주면서 수첩에 적어놓으실 거예요. 신조어. 자, 그럼 다시 이제 부엔디아 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엔디아 가문의 흥망성쇠 세 번째. 부엔디아 가문의 고독. 네, 저도 이게 참 궁금했어요. 100년 동안의 고독인데 100년은 부엔디아 가문 100년을 얘기한다면 이 고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평론가 이 제목이 어떻게 붙여진 제목인 거예요? 마르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소설가는 평생에 걸쳐서 단 한 권의 책을 쓴다. 어. 자기에게는
바로 고독이 그런 주제의 책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의 고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외로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뭔가 하면 공동체성의 상실을 바로 마르케스는 고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콘도 마을이 결국 몰락을 맞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사람들이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은 남미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식민 지배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느냐. 네. 그건 우리가 끈끈하게 뭉쳐야 했던 그런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결과 아니었느냐 하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런 고독이었군요. 우리가 고독하면 어떤 고독한 존재, 네. 실존적인 나의 존재에서의 고독도 있지만 연결되지 못한 고독, 그렇죠? 단절된 고독, 이런 고독도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도 이 책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걸 저절로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책 설명을 보면서 좀 워낙 보셨습니까? 내용들이 많고 예. 서사가 많으니까 진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느끼는 이 읽으면서의 고독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한 아우렐리아노 대령이 진짜 고독의 상징 막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르슬라가 이 아우렐리아노 대령에 대해서 아 얘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이 통찰과 평가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음이 고독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사랑 없음의 상태. 같이 이제 보여지는, 또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약간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달리 읽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사랑의 부재와 고독, 이 굉장히 이제 연결되는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또 되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100년의 고독이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의 고독이기도 해가지고 그 순간들의 고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 책은 정말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줬다라고 한마디로 뭔가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잡히시나요? 되게 읽으면서 흥망성쇠라고 하지만 이 흥망성쇠에 따라서 제 기분이나 읽고 있는 감정도 그 흥망성쇠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막 진짜 전쟁을 하고 사랑을 예, 하고 막 할 때에 느껴지는 이 비슷한 격정. 예. 그리고 뭔가 여러 막 4년 내내 비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네. 흩어져 가고 할 때 그런 어떤 마음들 이게 이 소설과 굉장히 비슷한 제 감정선과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읽고 있는 순간에도 이 삶들과 함께 약간 살아가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요즘 바쁜 시간 쪼개서 인생 책방 때문에 다시 한번 읽으셨다니까 그것도 굉장히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쵸. 저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거의 소설을 못 읽었는데 읽을 아마 여유도 없으셨을 네, 네. 거고. 네, 새벽까지 읽으셔서 그런지 좀 약간 밑에 다크서클이 그러니까요. 제가 미 미리 읽어야지 했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나 이렇게 읽게 되고 하니까 진도가 네. 안 나가서 예. 이제 어제 한 절반 정도를 어제 몰아서 몰아치기 하셨고. 정말. 지금 살짝 피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집 지역구가 대전 동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이게 당선되기 쉬운 곳이 아닌데 하고 좀 우려도 표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선이 되셨고 어떻게 거기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분명히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면 충분히 이제 잘 승리할 수도 있고 예. 또 첫 번째로는 할 일이 정말 많은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전 동구가 대전역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전이 어떻게 보면 기차가 놓이면서 생겨난 도시나 그렇죠. 다름이 예, 없잖아요. 예. 우리 마콘도 마을도 철도가 놓이면서 네. 나중에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오는 네, 이야기들도 네. 있는데
철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라서 거의 한 4, 50년 이상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도시라 제가 여러 가지 도시 재생 차원에서도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만큼 유권자들도 변화를 원하실 거다라는 네. 판단을 해서 가서 정말 새로운 모습들 그 좀 정책적인 유능한 이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정말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워낙 워커홀릭이셔서 그런지 예. 많은 일을 또 하셨더라고요. 대전 동구의 수건 사업인 대전의료원 그리고 혁신도시 역세권 복합 2구역을 해내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면서요? 네. 대전이 큰 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도시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광역시인데요? 네, 광역시인데 없는 아, 도시예요. 병원 진짜 그래서 필수인데. 이 시민들이 일종의 이제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한 것도 20년이 넘어가는, 네, 25년이 네, 넘어가는 그런 네. 수건 사업이었고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광역병 대응 역량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문제는 첫 번째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부터 사실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부처들하고 협의하고 여러 이제 우리 이 기재부나 청와대나 여러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 대전의료원 이 설립은 확정을 하게 됐고요. 이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 전국에 이제 혁신도시 중에 대전과 충남만 빠져 있었거든요. 예전에 니들은 세종시 만들었지 않냐라는 부분 때문에 대전과 충남이 소외돼 있었는데 이게 혁신도시 지정도 이제 대전역 뒤편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또 계기가 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또 여러 도시재생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들 지금 많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가 끝날 일단 이제 국회의원은 4년씩이니까 그렇게 마무리될 때 이때까지 숙제 혹시 있으십니까? 본인에게 내주신 숙제? 이때까지 어떤 국회의원으로 내가 임기를 맞춰야겠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숙제를 엄청 본인한테 많이 내주시는 스타일이네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요일이 없이 사는 남자네요. 엄청 많은데 요즘 이건 진짜 이 고독하고도 연결이 또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 과정을 또 거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정치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연대해야겠구나. 더 많이 이제 홀로 고독한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는 이런 것보다 진짜로 이 민주적인 연대를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게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됐든 아니면 당내 어떠한 그룹들이 됐든 뭔가 경쟁력 있는 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연대를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번 대선 과정 특히나 요즘의 당 상황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임기 마칠 때까지도 그런 유의미한 뭔가 이 초선 정치인들이든 전문 정치인들의 그룹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과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책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오늘 얘기한 네. 내용들하고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제 뭔가 혼란스러운 것 같고 네. 야,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삶이 모순적이지 않나? 좀 장난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많이 몰입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 자체를 승인하고 거기서 얻는 힘 같은 것들이 생길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진혁 씨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땠어요? 의원님 왠지 강한 에너지, 뭔가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의 복세 편사를 위해서 만감부. 복세 편살 뭐였었지 아까? 그것도 복잡한 세상 편하게 편하게 살자. 살기 위해서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만감부. 알겠습니다. 만감부는 기억이 나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마술적 글쓰기로 남미의 슬픈 역사를 횡단하다. 네, 이렇게 한 줄 평 하고 싶은데요.
이 작품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 집안의 일대기로 엮어놓는 겁니다. 토지 거기에 같은 막 구미호 이야기, 장화홍련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섞어놓는 넣었어? 거예요. 그러면 딱 에피소드를. 한국의 마술적 리얼리즘이 됩니다. 도깨비. 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좀 다시 이 기회에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정치인으로서, 예? 정치인 장철민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죠. 국민들께서 우리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런 정치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청년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국회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정치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로운 어떤 젊은 정치인들 모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들이 해나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편하게 복습 갈 수 분석 있는, 되겠죠? 함께 네. 갈 수 있는 네. 그래서 하여튼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간부 오늘 하나 배워가십니다. 네, 그렇으니까 써먹어야죠. 의원님이 아까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그 4급 같은 5급을 굉장히 바랬다 하셨는데 오늘 의원님 보니까 삼성 같은 초선이시다. 네. 초선의 신선함과 초선의 패기를 갖고 맞아요. 있지만 경륜과 지혜만큼은 삼선에 못지않은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저희에게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생 책방도 만관부.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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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